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 또 시황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관해서는 2주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이 있습니다. 2026년도 반도체 킹은 어디냐 될 거냐. 2주 전이었죠. 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자, 그거 자체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2026년도 상승 가능의 반도체 종목. 그래서 반도체 주식이라 이렇게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인지, 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식이 일단 슈퍼 사이클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마이크론의 미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2010년도 반도체 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2주 전에 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도 주가가 비싸다 막 이렇게 난리가 났죠. 지금 댓글을 읽어보니까 여러 가지 남들이 비쌀 때 결국은 일단 주가는 계속해서 달리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갖다 디램의 가격 상승이 막 계속해서 전망이 되었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시장의 입지라든지 이런 것들, 자,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 주가가 또 많이 달리지 않았나,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나름대로 일단 시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그 다음에 앞으로의 성장의 가능성, 자, 그런 것들 보게 되면은 주가가 좀 빠진다면 들어갈 때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때가 언제였냐면 요때입니다. 요때가 한 2주 정도 되고 있는데, 자,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수익률을 한번 볼 것 같으면 아무래도 지금 요때 뭐 쌍보로 좀 꺾이는 모양도 있었죠. 자, 그런 가운데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좀 좋지 못한 모양이 있었다. 자,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이건 단지 뭐 차트적인 이야기고, 기본적으로 봤을 때 회사가 일단 계속해서 성장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요때 모습을 본다 하더라도 요때 만약에 매수의 관점에서 들고 있었다면 벌써 한 지금 이제 한 12%, 15%는 상승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주가 자체가 좀 빠질 때, 자,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것은 좀 고평가되어 있다 할지라도 성장이 된다면은 주가는 갈 수 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시장을 볼 것 같으면 다우는 0.14% 많이 상승 안 했고, 나스닥이 1.38%로 가장 많이 상승, 그 다음에 S&P 500이 0.79%, 러셀이 0.59%로서 나스닥이 가장 많이 상승했죠. 자, 아무래도 반도체 주식이 상승했는데, 거기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저 실적이 상당히 좋음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시장을 조금은 견인했던 모양이 오늘의 장세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저녁에 좀 보셔야 될 것이 있는데 22시 정도 되고 있죠. 그래서 뱅크 오브 재팬에서 금리 결정을 합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0.75% 정도 예측을 하고 있는데, 자, 그 정도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위에다가 어떤 식으로 이야기할지,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지금 지수를 한번 보기 때문에 9시 반부터 시작해가지고, 노란 선 있죠. 요건 일단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요 파란 선 있죠. 나스닥 지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자, 그런 가운데 인데 비트코인 자체가 아침에 11시부터 시작해서 급락을 하기 시작하죠. 자, 그와 더불어서 나스닥도 조금은 급락을 했고, 또 지금 이제 1시, 2시 이후부터 시작해서 또 급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스닥 지수도 조금은 급락을 했다. 지금 이제 비트코인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나스닥인데, 물론 큰 영향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요한 것은 여기 비트코인이 가지 않는 한 나스닥이 일단 가는 데 있어서는 약간의 좀 한정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계속해서 관찰해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맵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맵은 아무래도 기술주 중심으로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기술주 전반적으로 다 상승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나머지 종목들은 일단 좀 거의 다가 일단은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더스트리얼 이쪽만 조금은 상승됐고, 유틸리티 이런 것들 조금은 상승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했던 것이 반도체 종목이 많이 상승했다. 거기는 아무래도 MU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상승으로 인해서 자, 브로드컴, AMD, 그 다음에 엔비디아 이런 것들이 다 상승을 했고, 자, 그것으로 팔라먼티어, 그 다음에 마소 이런 것도 같이 지금 동반 상승했다. 그 다음에 아마존, 테슬라, 그 다음에 메타, 구글 전반적으로 다 상승했던 하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술주가 아닌 종목이 아무래도 애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기술주 중심에서는 애플은 조금 일단 소비 관련제 주식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주가 내려갈 때는 큰 폭이 일단 빠지지 않고 있고, 올라갈 때도 큰 폭이 올라가지 않는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했던 것이 올 하루의 장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하루 동안의 퍼포먼스 한번 보시게 되면 가장 많이 갔던 것이 컨슈머 시크릿 있죠.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지금 테슬라 이런 것들이 많이 갔기 때문에 상승했고,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 기술주가 1.5%,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구글, 메타가 상승했죠. 가는 종목들이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술주가 할 때 에너지라든지 컨슈머 디펜스, 리얼 이스테이트 이런 종목들이 아무래도 빠지고 있었죠. 그래서 순환매가 계속해서 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주가 할 때는 얘들 빠지고, 그 다음에 얘들이 갈 때는 기술주 빠지고, 그래서 지금 지수 자체가 그렇게 큰 폭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이런 데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S&P 500의 지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쌍봉을 꺾여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바로 반등이 나왔다 이렇게 보긴 힘듭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길게 보면 좀 넓게 보니 이렇게 박스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또 반등이 될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박스권이 아니면 요 박스권이 있죠. 그 밑에 6,700대, 그 라인대에서 박스권이 또 형성될 수 있으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주가가 왔다 갔다 많이 하고 있죠. 자, 이럴 때에서는 우리가 샀다 팔았다 하다가는 시간 다 보내고 결론 손실밖에 안 나온다. 그래서 들고 가는 전략이 지금에서는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10년물 금리 한번 보겠습니다. 10년물 금리가 0.89% 하락한 4.116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올라갔던 것이 약간의 내려오는 모양이죠. 아무래도 CPI 지수가 좀 적게 나오니까, 자, 그로 인해서 금리 자체 인하 그런 것들이 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근데 CPI 지수가 조금은 그 안에는 약간의 우리가 타당치 못한 것도 있으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체킹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빅스 지수 역시도 17을 갖다 돌파하지 않고 좀 내려와 있는 상태에 있다. 좀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체가 본다면 주가 자체가 완전히 상승으로 돌아 나갔다 이렇게 보긴 힘듭니다. 자, 삭스 지수 한번 보더라도 아직까지도 추세는 일단 하락되는 그런 추세 있죠. 그래서 좀 평행하는 그런 추세들, 즉 말해서 좀 박스권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이 지켜질지 우리가 계속해서 관찰해 보시고, 자, 만약에 지켜지지 않고 내려온다면 그 밑에까지도 봐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박스권 안에서 장이 좀 움직이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경제지표 한번 보겠습니다. 경제지표가 컨티뉴잉 잡리스에 있죠. 계속 실업 전국 건수는 194만 건 예측했는데 189만 7천 건으로서 아무래도 조금 일단 좋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니셜 잡리스 있죠. 이것도 22만 4천인데 22만 4천이죠. 요거는 뭐 그대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저번보다는 조금은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요것도 저번보다는 조금은 많아졌죠.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고용은 그렇게 좋은 모양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CPI가 YOY 기준으로 했을 때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3% 예측했는데 2.6%,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노벤벌 역시도 3.1% 예측을 했는데 2.7까지 나왔으니까 상당히 좋게 나왔죠. 자, 요런 것들 아직까지 뭐 믿음이 안 간다 이런 분들도 계신데, 어쨌든 오늘의 주가의 상승은 요것 때문에 상승이 됐다. 저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그 다음 또 봐야 될 것이 필라델피아의 제조업 지수 있죠. 이거 자체는 2.5를 예상했는데 마이너스 10.1로서 제조업은 그렇게 좋지 못하다. 자, 그렇다면은 제조업은 안 좋고, 그 다음에 일단 인플레이션 낮아지니까 금리는 인하할 수 있겠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CPI 지수가 좋게 나옴으로 인해서 지수 자체가 좀 많이 뛰는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예상치 못하게 2023년도 이후에 최대 의 월간 하락폭을 기록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인플레이션이 한 10pp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실제로는 한 40pp 정도가 하락했다는 거겠죠. 그래서 CPI 상승률이 2021년도 3월 이후에 최저치를 갖다 기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아무래도 팬데믹 이후에 연준이 2% 목표치에 가장 근접한 수준이 지금이 되지 않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 정도를 예측했는데 2.6%가 나옴으로 인해서 YY 기준이죠. 상당히 좋았다. 이것 때문에 아무래도 금리가 좀 많이 하락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한번 볼 것 같으면 올 아이템이 한 2.7 정도 나왔죠. 그래서 푸드가 한 2.6, 그 다음 에너지가 4.2, 그 다음 올 아이템 즉 말해서 푸드하고 에너지 제외한 것이 한 2.6 정도 나왔다. 그래서 좀 양호하게 나왔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보게 되면 크게 나온 게 자료가 없습니다. 지금 이런 거 있죠. 가솔린 같은 거 정도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가솔린 정도 나왔고, 10월달, 11월 달에 나와 있던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보면 뉴 비어클인지 유즈드 카 이런 것도 나와 있죠. 그래서 중고차하고 새차 요거 약간 올랐고, 뭐 중고차는 좀 내려갔죠. 자, 요거 말고는 나와 있는 자료가 없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좀 불신도 많이 생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경제학자들도 마찬가지로 11월에 물가지수 보고서 CPI를 갖다가 지금 진지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장기적인 정부 셧다운으로 인해서 왜곡되었기 때문에 진지하게 받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9월과 11월 사이에 물가 상승률이 갑자기 크게 개선된 것이 절대 아니다. 식료품점에 가봤거나 공과금을 내본 사람은 누구나 이 사실을 알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왜곡이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CPI 관련돼서 몇 가지 조금 이상한 점이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주택의 물가 상승률이 있죠. 임대료라든지 OER, Owners Equivalent Rent라고 부르고 있는데, 요거는 자가주택 소유자가 자신의 거주함으로써 얻는 그런 임대 가치를 나타내는 거죠. 그것들이 둔화세가 10월과 11월에 크게 가속화되었다는 겁니다. 큰 폭으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요 파란 선 있죠. 그것이 큰 폭으로 내려왔다는 거겠죠. 이렇게. 자, 그렇게 내려왔는데 진로 걸 보게 되면 그렇게 안 내려오고 있죠.
뭐 꺾여져도 이렇게 플랫하게 되고 있는데 얘 혼자만 내려왔다는 겁니다. 즉 3개월 동안의 CPI 주택 물가 상승률이 연율로 1.6%로서 3개월 전에 3.8에 비해서 엄청나게 낮아졌다는 거죠. 한 3.8 요 점선 정도 됐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낮아졌다. 자, 그거는 아무래도 일단은 PC에다가 반영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변화가 매우 급격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데이터가 나와야만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좀 왜곡이 됐다는 거겠죠. 자, 그로 인해서 CPI가 좀 낮게 나온 거 아니냐. 자,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닉 팀라우스 기자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BLS의 노동통계국의 10월에 임대료라든지 OER 이런 것들이 0으로 가정됐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가정하지 않고서는 두 달 임대료가 0.06%, 운영 OER이 0.135%가 나올 리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일단 우리가 데이터를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수들의 지금 이제 CPI에 지금 폴캐스트 있죠. 예측치 자체, 그 헤드라인 자체도 본다 하더라도 미디언 값이 아무래도 3% 정도 되었다. 그 다음 콜도 마찬가지로 한 3% 정도를 예측했다는 겁니다. 이거보다 너무 적게 나왔으니까 좀 왜곡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물론 이 정도만 나와도 막 크게 문제는 없었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요 차트 한번 보시면 HSBC의 예측치입니다. 즉 챗GPT 사용자 수가 얼마만큼 되느냐. 자, 밀리언을 나타내고 있는데 레드 값입니다. 레드 값 그렇게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모습에서 이게 그레이 값이 있죠. 이거는 실질적으로 리포트된 값이니까 지금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S커브가 이렇게 되고 있죠.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모양이 있습니다. S커브로 이렇게 가는 모양이 있는데 자, 지금 보시게 되면 한 8억 명 정도 되고 있다는 겁니다. 8억 명. 자, 그런데 2030년도가 되면 적어도 한 30억 명이 되지 않겠는가, 30억 명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정도로 일단은 성장률은 가파른데 중요한 것은 매출과 이익이 나타나느냐, 자, 그것이 좀 문제가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픈AI 에스티메이트 된 그런 매출이 있죠. 그 매출을 본다면 2025년도 한 12.5빌리언 정도 되고 있는데 2030년도 되면 적어도 213빌리언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죠. 매출의 성장 이 정도는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매출의 성장 대비해서 정말로 이익이 남는지 자, 그것이 더욱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에 대한 손익계산서 있죠. 이제 손익계산서의 예측치를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아까 12.5빌리언 정도 나타난다 했죠. 2025년도가. 자, 그렇게 했을 때 매출이 그렇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지금 이제 레버뉴로 쉐어하는 거 있죠. 그것이 2.5빌리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얘 빼줘야 되겠고, 자, 그 다음 코스트 오브 굿셀 있죠. 매출 원가가 7.25빌리언 정도 되고 있다. 두 가지 빼면 남는 거 없죠. 자, 거기다 R&D 비용이 계속해서 들어가니까 14.61빌리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에 더불어서 지금 이제 판관비 있죠. 그런 것들, 일반 관비 이런 것들 빼줬을 때 로스가 17.72빌리언 정도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즉 매출이 12.5인데 지금 이제 계속해서 로스가 이만큼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로스가 언제쯤에 돼서 지금 양전환 되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차트 하나 보겠습니다. 아주 파란 거 이쪽엔 프리캐시프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 프리캐시프로 이렇게 파란 선을 연결해 보니까 프리캐시프로가 일단 양전환 되는 시점은 적어도 2030년도 정도 돼야만이 양전환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고, 자, 그다음 아주 빨간 거 있죠. 빨간 거. 뉴 에코티 펀딩입니다. 그래서 펀딩이 들어가야 된다면 돈을 갖다 끌어와야 된다. 자, 그것이 피크가 되고 있는 데가 언제냐면은 2027년도, 그때 2018년도가 좀 피크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다가 2030년도 되면 뭐 그렇게 펀딩이 필요 없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레버뉴 있죠. 자, 레버뉴는 이렇게 파란선이 계속해서 아까 증가되는 거 말씀을 드렸고, 자, 그 다음에 코스트 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터의 코스트도 빨간 거 있죠.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일단 맞춰지는 것들은 아무래도 지금 2030년도가 돼야 되면이 맞춰지지 않겠는가. 지금 이제 레버뉴하고 코스트하고, 자, 그 정도로 시간이 많이 걸린다. 자, 그렇게 HSBC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픈AI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는데 돈으로 컴퓨팅 자원을 구매하고 컴퓨팅 자원을 통해서 더 나은 제품을 만들고 더 나은 제품을 만듦으로 인해서 더 많은 돈을 버는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현재 모습의 오픈AI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컴퓨팅 자원을 통해서 2023년도에 0.2기가와트, 그 다음 0.6, 2015년도에는 1.9기가와트로 증가되고 있고 매출 또한 20억 달러, 60억 달러, 그 다음에 200억 달러로서 2025년도에는 같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즉 컴퓨팅 지원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효율성도 비슷한 수준으로 향상될 때 오픈AI 성장률은 수요 부족이 아니고 컴퓨팅 자원 공급 부족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새로운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느냐가 아니라 인프라 구축과 운용 비용에 의해서 제약받고 있다. 자, 그 점이 가장 중요하겠죠.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고 운용 비용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돈을 갖다 붓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품의 개발 속도의 다음 단계는 컴퓨팅 자원, 컴퓨팅 파워 그리고 배포 속도의 확보에 달려 있다. 이것이 바로 선순환 구조를 유지하는 원동력이다. 자, 그렇게 현재로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갖다 그림으로 한번 말씀드릴 것 같은 오픈 AI에서의 컴퓨터의 그 프라이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뭘 컴퓨팅 파워가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그것이 1.9기가와트 정도 되고 있죠. 2015년도에 기대되는 것이 이만큼 늘어났다는 겁니다. 컴퓨팅 파워가 뭘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모델이 좋아지고 있고 생산성도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복잡한 업무에 대해서도 스마트한 AI를 가지고 있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더 많은 매출을 갖다가 땡겨낼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컴퓨팅 파워가 더 좋아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용량이 좋아야만이 결국적으로 선순환이 되는 매출이 발생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단 돈을 갖다가 퍼붓고 있는 실정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게 돈이 들어간다고 해서 나쁜 구조는 아니다. 들어가야만이 이렇게 매출이 나온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요 차트를 하나 보시게 되면 자, 테크 자이언트들 있죠. 마소라든지 메타, 아마존, 오라클, 콜리브, 구글. 자, 요런 회사들이 있어서는 다른 것보다는 500빌리언 정도의 미래의 데이터 센터에 지금 이제 리스를 갖다가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량의 코스트가 지금 부담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정도로 일단 지금 운영비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요 차트를 하나 보시게 되면 하이퍼스케일의 CapEx 에스티메이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매년마다 이렇게 증가되고 있다는 겁니다. 2025년도가 400, 그 다음에 500, 2016년도 7년하고 8년도 600빌리언까지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아마존, 마소, 구글, 메타라든지 오라클 여기서 누가 승자가 될 거냐, 자 그것이 관건이겠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별들의 전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많이 투입한 사람들이 지금 많이 일단 돈을 가져가게 돼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투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고 있다. 오픈 AI처럼.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누가 더 돈이 많고 누가 더 일단 견제를 하냐. 자, 그게 따라서 시장의 판가름이 달릴 것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자금을 끌어온다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이걸 하려는 입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출의 증가가 일어날 것이다. 자, 그렇게 일단 이제 오픈 AI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2015년도 1분기하고 2015년도 3분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한 6개월 정도밖에는 차이가 시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많아봤자. 자, 그런데 2025년도엔 똑같이 한 13빌리언 정도를 예측하고 있는데, 2030년도 되면은 1분기 때는 174빌리언, 그 다음 3분기 때는 200빌리언까지도 많이 늘어난다는 거겠죠. 매출의 증가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더 많은 자금을 지금 이제 땡겨오고 있다. 자, 그렇게 이제 땡기기 위해서 이런 것도 만들어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많이 있다. 자, 그렇게 오픈 AI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케빈 에셋이 말하는 내용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내년에는 상당한 일단 텍스 리턴을 받게 될 거다. 그래서 일단 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빠르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가 유동성이 넘쳐날 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군인들한테도 책 주겠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돈을 풀겠다는 의지가 내년에 일단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자는 내려가고, 자, 그렇다면은 시장에는 상당히 어떤 버블이 끼기는 좋은 모양이 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골드만삭스의 고객들은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일단 고객의 설문조사에 따르게 되면은 2010년도까지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전망을 보이고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응답자의 47%는 S&P 500 지수에 대해서 다소 낙관적이고 14%는 매우 낙관적이다. 자, 그렇게 답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낙관론 미국 경제도 이어지면서 응답자의 85%가 내년에 실질 GDP 성장률을 1.5에서 3.5%로 예측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회사채에 대해서는 투자 심리가 다소 조금 더 신중한 편이 되고 있는데 신용 스프레드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국제 수익률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조금 엇갈린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은 좀 더 달리지 않겠는가. 근데 아무래도 상반기 때 좀 많이 달리고 상고 하저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선거를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또 주가는 달릴 수가 있다. 불확실성이 거치니까. 자, 그런 식으로 일단은 갈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좀 시장이 좀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헤지펀드들을 본다면은 그때 가장 많이 팔았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자, 그래서 좀 많이 흔들렸는데, 자, 그렇게 해서 봤을 때 지난주에 한 주 동안에 어떤 식으로 형성됐냐. 토탈로 봤을 때는 상근 요거밖에 없겠고, 여기가 일단 지로니까 상근 여기밖에 없겠고, 일단 파란 것이 상당히 많이 팔았는데, 누가 많이 팔았냐 했을 때 헤지펀드들이 많이 팔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인들이 좀 탁 팔았고, 자, 그에 반해서 인스티튜셔널 기관들은 좀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금 빠져있는 시장을 갖다가 담고 있는 것은 개인들도 아니고 기관들이 담고 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관들이 담고 개인들이 팔고 헤지펀드가 팔고 있는데 기관들이 담는 이유는 크리스마스 랠리가 노멀리하게 봤을 때는 12월 달 중순부터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2025년도 12월 17일도 지금 예측대로 본다면 이때부터는 주가는 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겠죠. 자, 그로 인해서 지금 이제 기관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 거 아니냐. 자,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연준이 다음 달에는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후에 3월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베팅도 늘리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월간 연준이 1월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드와치에 따르면 3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목요일에 60%까지 급등을 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수요일에는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53%밖에 되지 않았는데 자, 그렇게 일단 CPI 지수가 예상보다 훨씬 낮게 나옴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통화 완화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2.7%로 지금 이제 낮게 나왔죠. 근데 이건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상당히 완화되었고 FOMC가 고용 데이터에 대응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자, 그로 인해서 자,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지금 FOMC에서 금리를 인하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은 비둘기파적인 정책 전망을 반영하면서 빠르게 움직였다는 겁니다. 보교서 발표와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의 증가 힘입어서 주가가 급등하면서 국제 수익률이 하락되면서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4.12%에서 거래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의 물가 보고서는 인플레이션 상황을 가늠하는 세적의 지표는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특별히 일단 지표에서 모든 데이터가 포함이 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수 계산을 위해서는 일부의 설문조사와 데이터 소스를 사용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특별히 10월에 비교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보고서를 갖다 인플레이션의 하락 추세의 시작으로 해서 가는 데는 주저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조금만 더 지켜봐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관련 주식은 상승을 했지만은 인공지능 관련 투자가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닐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마이크론 전망의 발표로 인해서 AI 관련 주식들이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였지만은 자, 보다 지속적인 상승 동력은 내년에 나타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AI 수요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 자, 그로 인해서 엔비디아, 브로드컴, 오라클 이런 걸 포함한 AI 관련제 주식의 상승세가 이끌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주오 같은 데서는 반도체 주식이 크게 반등할 것이라고는 예측치 않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이유는 AI 관련의 주식의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기술주에서 다른 업종으로서 자금을 이동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로 인해서 자금의 이동이 아직까지는 완전히 기술적으로 돌아온 것은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단은 지금 이제 반도체 주식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엔비디아의 블랙웰 칩으로 학습되는 대규모의 어느 모델이 지금까지 우리가 본 어떠한 모델보다 훨씬 더 뛰어난 성능을 보여줘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특히 구글의 모델보다도 더 나은 결과를 보여줘야만이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될 수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인공지능 관련된 투자에 지금 AI 수혜주들이 다시금 강세를 보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라는 확신은 변함이 없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주에서 자금이 빠져나가서 시장이 다른 분야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모습에서는 바르게 올라가기는 힘들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이번에 마이크론의 호실적 자체가 AI 컴퓨팅 수요가 여전히 공급을 훨씬 더 앞지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수요가 지금 상당히 많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마이크론의 역할과 지금 이제 제조업체로서의 관련이 있겠지만은 구매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자, 다른 것보다는 지금 인공지능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시점에서 적절하게 나온 것이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자, 특별히 과도한 부채가 많은 과도한 확정으로 인해서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도 AI 분야의 승자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 이런 것들도 투자자들에게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봐서 AI가 무너지진 않았고 조금은 시간은 걸리겠지만은 아무래도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내년 초 정도 돼야만이 주가가 가지 않겠나.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채권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2020년도 이후부터 시작해서 최고의 한 해를 보내고 있는 것이 올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내년에도 근데 같은 수익률을 기대하지 말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불확실한 인플레이션과 금리 전망으로 인해서 내년에 채권 수익률이 상승되면서 채권 가격에는 조금은 부담이 될 수 있다. 채권 수익률이 상승하니까 가격은 좀 하락할 수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블룸버그의 미국의 종합채권지수가 2025년도 들어서 현재까지 7%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5년 만에 최고의 실적을 경신할 전망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 이유는 금리 인하 기대감, 경기 둔화로 인해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월에 4.58에서 4.12로서 하락이 되었다. 금리가 하락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채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것들이 내년에는 조금은 불확실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익률의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2020년도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 요때죠. 요때 지금 한 7.51 정도 되고 있었는데 이때는 마이너스까지 엄청나게 내려왔다는 건데 채권의 금리가 많이 뛰겠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채권의 가격이 엄청나게 내려왔다가 지금은 조금씩 성장하면서 이제 7.7%까지 올라왔다. 자, 그 이야기를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2022년도에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대응하기 위해서 40년 만에 가장 빠른 금리 인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채권의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했다는 거죠. 13% 이상 하락되면서 사상 최악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그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때입니다. 요때 일단은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하면서 채권의 가격은 급격하게 하락을 했죠. 자, 그에 반해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손실문을 일부 만회했는데 2020년도까지도 이렇게 이어질 것이라고는 기대하기는 좀 힘들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금리를 갖다가 2016년도에도 얼마나 더 인하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는 게 있죠. 한 번 아니면 두 번 정도인데, 자, 그것도 지금은 잠깐 어렵지 않나. 자, 그렇게 보여줄 수가 있겠고, 이미 아무래도 상당히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국제 수익률 자체가 채권을 매수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좀 불리한 가격에 매수를 하게 된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케빈 애셋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오게 되면은 5월달 이후부터 저희 또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아무래도 채권의 가격은 또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2016년도 가격 상승률이 2025년만큼은 높지 않다 하더라도 포트폴리오에 채권을 포함시켜야 될 이유는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채권을 보유하는 주된 이유는 장기적인 가격 상승의 가능성보다는 채권이 제공하는 수익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전히 분산 투자 효과는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6대4의 포트폴리오 개념을 포기하지 않았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금 6대4로 가져가기는 좀 힘들고 자, 많아봤자 8대2 정도가 돼야 되지 않나.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또 좋은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올해만큼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지는 알 수 없겠지만은 긍정적인 수익률은 여전히 기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올해와 같은 높은 수익률은 따라잡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중요한 것은 뭐 포트를 갖다 어느 정도 구성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은 6대4는 너무 많고 자, 8대2 많아봤자 8대2 정도는 우리가 조금 한다면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지금은 자, 그런 것보다는 주식에 조금 더 깊이 있게 우리가 포트를 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중요한 것들을 한번 보게 되면 오픈 AI, 엔비디아, 구글, 그리고 마소 이런 회사들이 아무래도 트럼프 제네시스 미션에 조인하기로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네시스 미션은 지난달에 트럼프가 행정명령을 통해서 발표했고 이 목표는 연방 연구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AI 도구를 활용해서 과학적인 혁신을 가속화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4개 연구협력 발표를 갖다가 최종 면단이 아닌 초기 단계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24개의 새로운 연구 파트너십은 시작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24개가 어디가 속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회사들 한번 보게 되면 에센셜이 있고 AMD가 있고 엔트로픽이 있고 알마다가 있고 지금 아마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셀레브라스, 이제 콜리버, 델, 그 다음에 드리븐 데이터, 구글, 그록, 그다음에 HP 이런 것들이 있죠. IBM, 인텔, 마소, 엔비디아, 오픈 AI, 오라클, 자, 페드릭 랩스 이런 거 팔란티어도 마찬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XAI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회사들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